북한군이 핵무기를 이제 2006년도에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가지게 됐죠. 그 목적은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이 부닥다리가 돼버리고 가동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한미연합군은 전력이 현대화되고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전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할 때가 있었죠. 동시에 전쟁나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 침공 그 개념보다는 최악의 상황이고 다 같이 죽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대표 안승권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 이제 여러 채널들이 있어서 초청을 해주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 분명한 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규모를 자꾸들 얘기하는데 숫자를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브런슨 대장이 얘기를 했죠.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 입수해서 분류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목표물을 설정해서 타격을 신속하게 하는 이제 그런 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걸 얘기한 것이고 기존의 주한미군 체제는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병력 중심의 지상군 중심의 물론 이제 순환 여단이라고 해서 미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저는 중기갑 여단이 이제 배치가 됐다가 성격을 바꿔서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중기갑 여단은 이제 뭐 에이브럼스 전차 중심의 뭐 브래들리 전 장갑차라든지 그거였다면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장갑차죠. 차량용 장갑차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제 한 번에 들어와서 여러 종류로 대대급 이하 분산돼서 훈련을 해요. 한국군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만 유사시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근데 그 대상은 목적은 이제 북한군이라는 거죠. 근데 북한군이 핵무기를 이제 2006년도에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가지게 됐죠. 생산을 해서. 그 목적은 자기들의 재래식 무기가 한계가 다른 거죠.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이 아주 구형, 부닥다리가 돼버리고 가동력도 뭐 일부는 떨어지고 그 이전에 뭐 남침을 하겠다는 기조가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한미연합군은 전력이 현대화되고 대한민국이 또 K방사는 20년 사이에 아주 급발전이 됐고 또 화력이 좋은 것들을 다 자리 다 잡았기 때문에 구형 무기가 상당히 적게 줄어드니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래식 전력으로는 자기들이 붙어봤자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쉽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다만 퍼레이드에서 평양 퍼레이드에서 나온 거는 소수만 보유하고 있는 대량 보유가 아니라 소수 시제품 형식으로 아니면 일개대대 그런 보여주기식 과장된 남한을 상대로 대한민국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런 무기지 그게 북한군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전면전에서 일어나면은 그 재래식 무기들이 대한민국 비교해서 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공중 화력 중심으로 갖다 들이붓기 때문에 정밀 타격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망하지 않고 뭐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투발할 수 있다. 저도 뭐 말씀드린 적이 좀 있는 기억이 나는데 최종적인 뭐 무기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특히 미국한테 또 담보.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는 이제 뭐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과 특히 미국이 평가할 때는 일단은 북한이 어떤 전술 핵무기급으로 이제 보유가 있지만 이게 바로 남침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뭐 개성 정도에서 못 올라오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금 점차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친 걸로 완전히 돌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투하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같이 죽는 거죠, 뭐 남북한. 그래서 그건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 가능성은 이제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기존에 그냥 상식적인 상황만 보면은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아니 없어도 되잖아. 한국군이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 부대가 뭐 축소 사단들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정예 부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연말에 1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28사단 보병사단이 뭐 해체가 되긴 하지만은 나머지 부대들은 여전히 뭐 잘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여단급으로 또 내려앉았지만 화력이 또 증가되고 반대로 전혀 없는 화력들이 여단급이나 사단급에 배치가 되고 있고 생산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보니까 북한군을 상대로 스트라이커 여단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유사시 동북아 사태, 양안 사태에서 유사시 스트라이커 여단의 역할이 없다. 뭐 북한을 억제하는 측면도 뭐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건 어차피 남북한 군사력하고 서로 밸런스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하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뭐 유화책을 쓰다가 이제 뭐 중단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저도 뭐 한 1년 전 이상, 2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오면은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동시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를 저도 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아니니까 정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성격이 미국에서는 중립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정부도 이제 진보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국과 한국이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을 좀 중립화, 전쟁을 이제 이 양안 전쟁 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있으니까. 반면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뭔가 이제 선물을 뭐 주고 뭐 유화책 여러 가지 뭐 행동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 이게 최근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중립화 시키려고 하지 않나. 양안 전쟁에 집중하게 해서. 그럼 뭔가 이렇게 줘야 되겠죠, 미국도. 뭐 제재를 뭐 일부러 해제한다든지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더위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양국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한 기본 큰 그림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은 세부적인 게 9월 달, 10월 달, 11월 때 뭔가 등장하지 않을까 새로운 뉴스로. 그건 2026년도부터는 오히려 한반도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여기 전쟁 나면은 개입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어떤 휩쓸려 들어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도 이제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립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배척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이 그런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주한미군을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여단을 지상군이죠. 안 보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산 끊으면은 자동적으로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군. 지금 뭐 재편하고 있죠. F-10 전투기를 이 태평양 전 지역에서 미 본토 말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아이슨 기지에 블록 32 F-16 도태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일본 미사와의 F-16이 와 있죠. 블록 52. 보산에다 통합됐어요. 부산도 올라가서 통합됐다고 이제 기사 났어요.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은 오산에만 있는 거예요. 미본도 빼고 오산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노전투기 들어가거든. 구형전투기. 근데 이게 또 북한 상대로 근데 견제하면 되니까 한중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정리하고 군산기지 비워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일본 사람들이 앞줄 얘기한 게 뭐 F-35A가 배치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생산 대수, 부대 배치 그거는 일본의 미사와 이게 대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생산된 게 배정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후속 생산은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이 군산에 배치할 수가 없어요. 고정 배치를. 다만 미사와의 F-16 대체하는 F-35 두 개 대대가 완편이 되면은 26년, 27년, 1년마다 이렇게 1개 대대가 그럼 그 완편되는 과정에 아마 순환 배치는 들어와요. 일부 전개 한번 4대씩 뭐 6대 훈련을 또 위해서 미국의 새로운 방식이 항상 이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군산의 순환부대 현재로서는 그 F-35A나 B형 더 나가서 C형까지 다 F-35 스텔스 전투기죠. 이게 들어오면은 뭐 활주상에서 이렇게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군산기지 일부 경납고를 이제 몇 개를 푸셔가지고 우리 청주기지처럼 스텔스의 경납고를 만들 거예요. 그건 이제 건설비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편이 지금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증거가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오산기지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오산기지와 달리 군산은 외부에서 사진 찍기가 되게 이게 차단돼 있어요. 거기 막 농경지에다가 뭐 바닷가 쪽으로 해서 거기서 촬영사들이 이게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군산 안에는 보안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경납고 쉘터 건설은 이제 트럭이 들어가는데 또 뭐 추가로 뭐 자기들 그 숙소 만들 수 있는 용도로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 트럭이 무조건 건설 트럭이 왔다 갔다 뭐 기자재, 뭐 부자재 이거 싣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쉘터를 만드는 거지. 숙소, 추가 숙소를 만드는 건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안이 강화된 이제 보안이 센 기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는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순환 배치도는 기지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중국 견제, 뭐 북한도 동시에 견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줄어들면서 아주 내실 있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한 미 지상군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끝내고 그건 시대에 이제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대신 다목적, 다 영역 부대라고 하죠.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미사일 부대라고 해도 되는데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우주자산, 감시자산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목표는 이제 확정 짓고 결정하는 거. 근데 반대로 이제 해킹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교란 들어오는 사이버전 대비. 그게 이제 플러스 묶어놓은 부대, 사이버 부대, 뭐 중대급이나 대대급, 우주자산 정보 입수해서 분석해서 바로 정보를 넣어서 타격해서 미사일 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대가 새로운 부대인데 이게 핵심 무기가 그동안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알게 모르게 이런 차세대 미사일 쪽으로 극초음속 중심에 상당히 아주 즐긴 사람들이 많죠. 언론상에서 뭐 제대로 개발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막 즐기는 게 있어. 한 10년 동안에 미국은 극초음속 못 만들어. 계속 실패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삼형제를 지금 완성을 했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배치가 이제 앞으로 26년부터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도 배치가 될 거예요. 순환 배치가 필리핀에 하듯이 현재 필리핀에서 실증 사격 테스트 다 해봤거든. 호주까지. 그 부대가 이제 완성이 돼서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아마 규모가 한 뭐 2천여 명 넓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2천 명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일단 전개할 수 있는 부대가. 그다음에 핵심 무기 체계는 삼형제. 500km 사거리의 프리즘 미사일. 이거는 이제 MLRS 다연장 그 미사일 발사대에 쏠 수 있으니까 2발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사이즈 크지만 한 발을 넣고 온다든지. 포드가. 그래서 프리즘 500km. 근데 더 갈 거예요. 실제 미사일은 더 가니까. 두 번째가 타이퍼. 이거는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하고 SM-6라든지 해군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지금 필리핀에서 배치가 돼 있다, 고정 배치됐다, 많이 쏴봤다. 뭐 이게 대만 사태를 대비한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뭐 개발에 다 실패했다고 해서 중국이 앞선다, 러시아가 앞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즐기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크 이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삼형제 다크 이글도 아마 사거리가 2,900km라 하는데 극초음속이죠. 지상 발사시. 그래서 이게 이런 부대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거기 플러스 이제 같이 결합되는 게 이제 사이버전 부대하고 이제 우주 정찰 위성에서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감시를 한다든지 목표물을 확정을 진다. 그런 부대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폭넓게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하고 인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체계가 바뀐다. 지금의 어떤 전환점이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또 다른 20년 전에 이라크전 한참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뭐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이제 빼가지고 보냈듯이 뭐 그런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오는 거죠. 20년 거의 뭐 20여 년 만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한국군의 전력이 육해공 전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할 때가 있었죠.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K방산이 막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니까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이지스함도 만들고 F-15K도 도입하고 그때 비교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 정착이 됐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 없고 주한미군은 좀 더 아주 기민하고 화력도 좋고 기민하고 아주 뭐 어떤 야가 빠진 전력으로서 바꿔야 됐다. 뭐 다운 사이징이 좀 더 이게 스몰 사이징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의 체제는 좀 과거 체제다. 말 그대로 2003년 4년에 이라크 들어갈 때 그런 체제거든요. 이게 그때 막 발제가 된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뭐 2000년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실전 배치 들어가기 처음에 초도 배치가 2004년 5년부터였으니까. 근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만 20년.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역할은 대테러전 다 끝났고 다 해봤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 본토로 다시 이제 정착하는 부대는 한반도보다는 육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럽에 러우 전쟁 이제 휴전을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신속 배치. 그쪽은 이제 평지가 다 돼 있고 도로화 돼 있기 때문에 신속 기동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란드 쪽의 중심으로. 그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아직도 효력은 있죠. 설사 뭐 실전에서 드러나서 자포하더라도 뭐 숫자가 장갑차가 많으니까 다 전멸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효용성은 오히려 이제 유럽에 중점 두지 않을까. 스트라이커 여단 육군은. 대신 이제 한반도는 그런 이제 기면화되고 아주 화력이 센 번지력이 있는 그런 이제 부대, 다 영역 부대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럼 캠프 험프리스 2017년도에 완공해서 미국한테 이거 알아주세요. 우리 돈 들였어요. 신경 썼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이용하시고 잘 활용하세요 했던 캠프 험프리스는 제가 한 4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주한미군이 하여튼 뭐 숙소 정비하는데 정착하고 순환 배치되는 그 기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가까운 장래, 먼 시간보다 가까운 장래에 미 해병대, 동북아시아에 배치된 해병대가 사용할 수도 있다. 성격이 바뀌는 거죠. 주한미군의 그 부대 종. 왜냐면 지금 포항에 있는 캠프 무적이 주둔지, 전개지인데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용도가 아무래도 뭐 태평양에 주일미군의 또 핵심 그 지상군 병력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물론 호주나 괌으로 이전 배치한다는데 괌도 좁고 호주는 뭐 더 멀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2,000명? 이 정도 뭐 일개 뭐 전개 뭐 MEU 이런 것들이 캠프 험프리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성격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나 이제 현상들은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올해는 이제 사전에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고 뭐 옛날처럼 무조건 안 돼요. 뭐 빠지면 우리 난리 나요. 다 죽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 K방산을 중심해서 정찰했기 때문에 물론 병력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타협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얘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격 부대 전개 배치 변화는 이제 내년 중반부터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우주 감시 정찰 자산이 아마 많이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오산에 부대가 새로 이제 편성된 주한미군의 이제 우주 부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나라 공군 우주 전대 이게 이제 더 부대가 또 커져야 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우산 작전사 이제 공작사가 있지만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런 정보 어떤 플랫폼의 종류가 바뀌면서 기존의 터워 프롬이나 뭐 조경보기 아니면 조인트 스타를 퇴역했지만 그런 말 그대로 걸프전 때 아니면 이라크전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플랫폼이 아닌 우주에서 신속하게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사레이더 우주에서 바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우주에서 보는 그래서 빠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우주도 뭐 이 정찰 위성들도 다 파괴, 공격해서 할 수 있는데 80년대부터 그 얘기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공격해서 중국이 그걸 이제 러시아나 우주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완비해서 배치하려면 돈과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우주 자산 쪽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군도. 그래서 지금 변환점에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전은 이제 내년에는 본격화 될 것이고 올해는 서로 입을 맞춰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입니다. 앞으로 주일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이죠. 80년대 중반, 85년 6년 사이에 이제 7공군이 생겼고 옮겨온 거고 아시아의 등기.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의 전력, 화력이 정착이 됐고 90년대. 뭐 이라크 전쟁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주한미지상군은 2014년까지 실제 2사단 뭐 사령부가 존재했었죠. 뭐 의정부, 동두천 사이에 뭐 양쪽에 다 있었으니까 여단 사령부나 사단 사령부, 의정부하고 동두천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관해가지고 뭐 거기 아파트 줘야 된다, 무슨 학교를 줘야 돼가지고 지금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성격이 이제 2015년도에 주한미지상군의 2사단이 사실상 없어지고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 지금 현재 스트라이커 여단, 그 전에는 이제 중기감 여단, 그게 이제 외관 7곡의 그 전차나 장갑차를 이제 비축해놓으면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 8부대에 일본 이제 교체되는 전차, 장갑차들을 또 내려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었죠. 최근에 스트라이커 여단 들어와서 뭐 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 이래로 순환 여단으로 이제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게 이제 뭐 대테러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중간에 2020년에는 어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의 위협이,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거는 이제 해상과 공중전 중심이에요.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 대비 그렇게 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한국군이 강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일미군을 더 현대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게 준비를 2024년 초까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미국 국방성이 어떠한 그 전투기나 항공모함 교체라든지 미사일 종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거의 뭐 한 2022년부터 고심을 하다가 뭐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배치한다고 하니까 2022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언론에는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마치 뭐 미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다 전멸될 것이고 배가 날 거고 함정이 날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언론 영어로 나오는 이제 언론에서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 그게 22년, 3년, 4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조를 잡았는데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 방송이 이제 소위 꼽을 쳐서 이제 가지고 있던 바이든 정부에는 자세하게 티를 안 냈던 것들, 계획들, 소위 전투기 중심, 함재기 그걸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냥 이 정부 바뀌니까 급하게 막 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일미군의 어떤 핵심 전력은 이와쿠니 기지는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멀지가 않아요. 후쿠오카에서도 멀지도 않고 뭐 제가 다녀봤으니까 답사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집중 배치를 해요. 일단 함재기 CVW-5 비행단이라고 하죠. 함재기 비행단인데 그게 이제 지금 조지 워싱턴 교체가 됐으니까 항공모함이 거기서 이제 사용할 함재기가 드디어 이제 F-35C가 배치가 되고 실전 그 대대가 비행대대로 그게 한 개 대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슈퍼 호넷이 가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최신형 블럭 3가 이제 급하게 22대가 배치되고 아주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전에 준비한 거를 맞춰서 급하게 들어왔죠. 전개를 급하게 3월달에 3일절 때 다 끝냈으니까 우리나라 3월 1일. 그러면 이게 전에 없던 전력이고 동시에 미 해병대가 이와쿠니가 주력기지인데 주일미군에 거기에 F-35B 수직이창 전투기가 한 2017년 이래로 2개 대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하다가 올해 이제 3번째 대대로 순환 배치라고 또 일반적으로 크게 발표하는데 4월달에 4번째 순환 대대가 들어와요. 수직 이창로. 그래서 이제 4개 대대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물론 F-35B가 뭐 항속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A형이나 C형이 돼서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커버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12대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분들은 10대라고 하는데 실제 뒤져보니까 12대 편제로 강력하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순환 배치 대대 2개, 고정 배치 2대, 붙박이 4개. 이게 가장 크죠. F-35B. 그다음에 C는 1개 대대가 다 있고 슈퍼넷이 이제 20대가 있고 조기용보기는 이제 E2C, E2C에서 E2T로 바뀌었고 그래서 뭐 감시정찰, 뭐 화력 이거를 다 강화시켰고 함재기 중심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미서와 기지 저 아오모리 현이라고 해서 일본 이렇게 열도를 쭉 보시면은 저 위에 삿포로 그 북해도 바로 밑에 바다를 살짝 건너면은 짧은 바다 건너면은 이제 아오모리 현에 이제 미서와 기지 냉전 시절 때 그 북동 그 소련군을 상대로 상당히 전방기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을 하면은 그 다음 대상은 북해도 지역이다. 사하린 쪽.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일본 자위대가 특히 지상군, 육상 자위대가 그 탈냉전된 이후에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자료를 보니까 매달 받아보니까 아주 빡세게 훈련해요. 기갑 훈련을 북해도 침공 대비해서 지금도
뭐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그리고 이제 일부 미군이 주일 미군이 이제 뭐 태평양 미군 지상군이죠. 참가. 미 해병대와 같이 공동 연합훈련. 뭐 치누크 전개하고 뭐 앞바지 갖다 놓고 같이 기가 풀려나. 미국이나 일본이 보는 또 위협은 극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뿐만 그러니까 남한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쟁나면 북한이 남한 침공 그 개념보다는 극동군의 러시아군의 사할린에서 뭐 북해도 침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양안전. 그러니까 이 소위 군사 대국이 이렇게 동시에 내려오는 거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뭐 북한은 견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국군이 하게 달렸다. 그다음에 뭐 개편을 해서 뭐 화력을 주한미군 화력을 좀 개편해주겠다. 뭐 철군이 아니다. 감축 개념이 아니다. 좀 다르게 받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극동 러시아군의 침공. 근데 냉전 시절 말기 때 1989년대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방위성 그다음에 당일청 같은 평가한 게 그 당시 소련 해군이 그 바다를 동시에 이제 뭐 대만 중국군이 건널 수 있는 규모는 일개 연대. 그 평가가 이미 있었어요. 일개 연대. 근데 그건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상륙함들 다 모아가지고 건너와서 막 시끄럽게 할 수 있다. 뭐 완전한 점령보다는 뭐 일부 이제 자기들이 사할린을 신경 다 꺼라. 사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알래스카 연결된 그게 알루션 열도. 이거 이제 하나의 견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북해도를 직접할 수 있다. 일부 지역으로 상륙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방성의 위협은 순위가 중국과 대만의 1.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극동 러시아군. 세 번째는 이제 북한군. 이게 국내에서는 잘 얘기가 워낙 뭐 언론사 기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전문지에서나 광범위하게 계속 집중하는 거는 우리 군사 무기만 이렇게 보니까 무기 정세만. 저는 이제 터득한 게 주변국에서 특히 뭐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개인 주장이 아니라 저도 뭐 뭘 봐야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위협으로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은 이렇게 화력을 공중 화력, 항공 전력을 급속도로 이제 배치하는데 그 아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에 F-35A형 미공군의 F-35A가 2개 대대가 26년도에 1개 대대, 27년도에 1개 대대. 그래서 2개 대대가 강화되고 배치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일부가 군산기지 순환 배치가 들어올 거고 한 뭐 4대씩, 6대씩. 그래서 전례 없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예상보다 빨리 배치되는 거야. 미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맨날 주한미군이 먼저 받는다고 진짜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면 안 되고 주일미군이 우선순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아모리현의 미사화가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데가 이하쿠니 기지가 있고 중간에 요코타 기지는 수송기 부대 옛날부터 수송기 부대로 그거는 전반적인 관리, 군수지원, 요코타 기지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면 이제 오키나와 가다네 기지 있죠. 가다네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1979년도 이래로 러시아, 소련 공군을 견제하려고 소련 폭격기는 F-15C하고 D형 이글 전투기가 이미 다 본토로 떠나서 퇴역.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환 배치 들어오죠. F-15E 스트라이크 이글하고 뭐 F-35A 순환 배치 들어오고 F-16 뭐 C 부대가 현재 순환 배치돼서 메꾸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3세대 F-15 전투기를 할 수 있는 F-15EX 이글 2 32대 전투기가 들어온답니다. 최우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생산된 게. 이거는 다목적 전투기죠. 4.5세대. 뭐 근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평가를 워낙 센서가 좋다 보니까 4.9세대다. 그렇게 또 좀 더 높여서 4.9세대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일본에서. 그럼 곧 배치가 되니까 몇 달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미군의 항공 전력이 아마 냉전 시절 초기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이래로 아주 혁신을 지금 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주요 미공군 주요 미 해군 해병대 항공 전력 완성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대만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또 견제할 수 있거든요. 뭐 전투기는 뭐 다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작전 그 용도나 숫자를 또 배분하게 딸려서.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고 1년 사이에 그걸 다 진행을 했으니까 만 1년 사이에 준비를 딱 했다가 이 트럼프 정부 들었자마자 바로 그냥 배치를 하는 뭐 직전에는 이제 뭐 다 준비를 이제 끝냈겠죠. 연말까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일 미군의 이제 어떤 항공 전력이 아주 상당히 일시됐다. 거의 40년 만에 1982년도 이래로 현대화됐다. 그래서 투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뭐 제즈미알, 뭐 엘라즘 같은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을 상대로 보여주고 이제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은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 일으키지 마라. 나도 이제 준비 다 끝냈다. 이게 만약에 붙으면은 서로가 손해고 서로 다 깨진다. 남는 거 없다.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견제죠.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중국한테. 가장 최신 뉴스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이제 뭐 9월 초순에 군사 퍼레이드 앞두고 하나씩 공개를 해. 뭐 제22 뭐 동수로 뭐 통과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공개를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동풍 미사일 최신 버전 극초음속에 아주 끝판왕을 하는 거를 또 가지고 있다. 부대 배치했다 공개를 하죠. 견제를 하는 이제 신무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제 맞닥뜨리면은 이게 심리전인데 평균치를 잡으면은 전쟁을 일으킨다 만다 이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냉전 시절 때 사실 미국이 그렇게 또 해왔고 냉전 시절 말기 80년대 그 레이건 정부가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서독에 퍼싱 2 사거리 700km 이상 나가는 뭐 1200km까지 가는 거죠.
1200km, 700km 퍼싱원이네. 그래서 뭐 그 미사일을 탄도탄을 배치했고, 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보통 한 3발 들어가는 발사기에 그런 거를 전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배치했잖아요. 그런 으로 인해서 소련이 그걸 SS-20 미사일 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경제 문제로 이제 군비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91년도 12월에 그런 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나도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다. 신무기로 나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미 해군의 함정 자산이 이제 옛날보다는 상당히 좀 뭐 노화됐다기보다는 숫자가 2000년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줄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력상에 뭐 이렇게 구형 호위함들이 막 다 나갔고, 중간에 들어온 뭐 신형 뭐 호위함들이 좀 화력이 약하고 해서 그런 어떤 변천사가 이렇게 내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줄었어요. 질적이면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말씀드릴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근데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해군은 이제 2000년도 기준에서 엄청 올라. 미 해군은 줄고. 근데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중국인 해군이 너무 치고 올라왔다. 그 수직 미사일 발사기 VLS 중심의 함정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반면에 미 해군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치잠대뿐만 아니라 그거 빼고 말하는 삼함대. 이걸 이제 합해서 태평양 해군 전력을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특정 함대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합해서 내놔야만 이게 뭐 밀리지 않는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경쟁이 되고, 더 나가서 대서양 함대에 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뭐 신형 함정도 유사시에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합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토 지역의 이제 해군력이 러시아 상대로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게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들 지금 뭐 그게 뭐 가동이 된다 안 된다 고장이 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왔잖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한국 근해에서 훈련도 한다고 돼요. 조만간 며칠 있다가 유럽의 항공모함 보이고 영국 2척, 그다음에 프랑스의 한 척 샤를드골, 그다음에 이태리의 뭐 까보르라든지 뭐 지금 또 신형 또 트레이스타 있지만. 그 중심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와서 훈련을 하는, 연합훈련 하는 게 중국도 견제하면서 어떤 동시에 러시아, 극동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만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전력들이 가지고 해군 전력이 있으니까 독일도 있고, 그거를 이제 대서양 미국의 함대가 뭐 급히 차출되면 너희들이 또 일부 담당해야 된다. 뭐 발트해나 뭐 발티케 그런 전력을 러시아 전력, 해군 전력 상대로. 근데 이번에 뭐 러우 전쟁을 보니까 그쪽 방면에 러시아 해군 전력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크라이나 무인정들이 가서 뭐 격침시키고 미사일 쏴서 격침시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냉전 시절 때 봤던 소련 해군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항공모함은 조만간 버려야 된다 하고, 러시아 해군의 항공모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토 해군력의 의존을 좀 해야 되는 미 해군 입장에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서양함대 일부 전력을 유사시에 차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관리도 중요하고 이게 바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중심, 최전방의 중심은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이다.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미군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뭐 무역 관세 문제,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인도까지 때렸잖아요. 아주 높은 관세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었죠. 오바마 때. 근데 그때 딱 믿기지가 않는 게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 근본적으로 무기 체계가 소련, 러시아 무기 체계가 근간을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자주포도 산다고 도입을 했지만은 그건 일부 현상이고, 전차도 보시면은 T-90 전차라든지 면허상에서 전투기 아직도 Su-30에 뭐 거의 300여 대 수준을 뭐 만들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근간에 인도 군사력이 그런 측면에 지금 어떤 그게 있어요. DNA가 어떤 이 태평양 동북아 전쟁에서 뭐 유사시에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끌어들였다. 옛날 그 오바마 정부 때 그거 안 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회색 국가고 말 그대로 제3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득, 아니면 중국이 대만하고 이제 야한 전쟁할 때, 미국과 전쟁할 때, 일본하고 전쟁할 때 또 중국이 꼬셔가지고 인도한테 뭘 양보를 한다든지 뭐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인도 애들 가만히 있거든요. 자기 이득이 있으면 거기 합류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믿으면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서 의심하는 게 또 있을 거고, 이번에 뭐 뉴스 보면은 뭐 관세 뭐 세게 떨었다고 뭐 미국의 포세이돈 초계기에 뭐 일단은 중지한다. 이건 걔네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 인도 애들은. 그런 측면을 잘 뭐 사람들이 뭐 인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좀 이게 복잡합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물론 이제 호주 정도는 뭐 믿을만 하지만 호주하고,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필리핀 정부는 이제 뭐 친미미 정부니까 그거는 이제 뭐 기지 제공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바로 앞이기 때문에 대만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필리핀이 더 쓸만한 거고, 베트남은 똑같고, 그러니까 중립을 유사시에는 거기에 가세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뭐 태국보다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섬 국가들을 이렇게 큰 섬으로 대놨기 때문에 미국 입장은 분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주일 미군의 최종 전력에 의지해야 되고 일반 자위대 전력을 다 끌어모아서 가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은 이게 내심, 소위 일본의 극우 보수 입장은 2차 대전 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못해 같이 하는 걸 할 거고. 그래서 그 심리를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일미군 중심이다. 일본에 가 있는 미군 중심이고 일본 자위대 중심이다. 양안 사태. 주한미군은 뭐 그렇게 역할을 뭐 시킨다? 대한민국이 정부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운시켜야지. 최소화 시켜놔야지. 뭐 한미동맹이니까 없앨 수는 없고, 파기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냥 조용하게 줄여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지전대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기지전대. 유럽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냉전 시절 때 전투기들이 주둔했던 그 지역을 결국은 냉전, 탈냉전 때 다 전투기 다 철수시키고 기지만 관리시키는, 기지만 일단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없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미군 기지는 이제 없죠.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가 이제 그런 쪽으로. 특정 지역에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목적 영역 부대가 이제 존재를 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이제 기지전대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다시 뭐 오산기지도 사실 5, 60년대에는 고정 전투기가 배치된 게 없었어요. 그냥 기지전대 중심이었거든. 오산기지.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바뀐 거고 베트남전 끝나면서.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다 미국 입장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끄집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이 방법을 다시 사용하자.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과거 경험, 어떤 군사력 운영, 해외 주둔 기지 운영, 군사력 운영에 대해서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화의 또 시점, 새로운 또 변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뀔 거예요. 태국군은 KGB를 어떤 군사 목적으로 실전 투입했으며 사용 결과와 타격 성과는 어땠나요? 예상외로 이제 태국 공군이죠.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이제 정밀 타격을 이제 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태국 공군이 주로 사용하는 정밀 유도 무기는 좀 사거리가 짧은 미국제 뭐 GBU-12. GBU-12는 이 분야에서 항공전 분야에서는 아주 뭐 표준 장비고 그렇게 중량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폭탄은 아닌데 생각 외로 KGB 한국산 GPS 유도 폭탄을 이제 사용해서 캄보디아군의 전방 일종의 전방 지휘소 3곳을 정밀 타격해서 성공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과가 의외로 그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뭐 보통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극히 드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지역 분쟁에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제 평가되고 있고 한국산 지상 공격 무기가 이게 사실상 처음 실전 사례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주변국 동남아시아 그 여러 나라들이 주변국이 있는데 추가 수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공군이 동시에 한 100발을 더 추가 주문을 이제 했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LIG 맥스원 제작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뒤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추가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캄보디아 측에서는 뭐 상당히 뭐 섭섭하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주로 이제 SNS에서. 그러나 태국 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호평을 이제 받은 이제 이번 처음 케이스가 나왔죠. 물론 이제 2017년도인가요? 그 필리핀의 말라이 전투라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FA-50이 이제 처음 실전 투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재래식 폭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 지상 공격용 처음인 사례죠. 태국이 미국산 유도폭탄 대신 KGB를 선택한 배경과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이제 그리펜은 사실 하이급을 해서 아직은 대수가 11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한 40여 대의 주력이죠. 숫자가 이제 많으니까 그게 F-16 계열인데 그것도 좀 뭐 구형 옛날 초기 버전들을 뭐 블록 20 버전들이든지 아니면 블록 15 버전들 이렇게 이제 좀 점유하고 있고 뭐 블록 그 20 이상의 좀 개량된 소위 그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져가고 있는 나토 사격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옛날 그 초기형 F-16 근데 이제 개량을 했어요. 뭐 암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든지 그게 이름이 AM/BM 버전 이거를 또 이제 한 20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주력이죠. 숫자상으로는 통칭해서 F-16이 주력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후기형 그게 바로 F-16 AM/BM 이것을 이제 딱 전방에 내세우는데 유도폭탄 그동안에 이제 GBU-12를 이제 아주 뭐 흔하게 사용했고 언론 공개도 제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옛날부터 그걸 주로 사용하는구나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하고 한국산 KGB 레이저 유도폭탄 GBU-12를 아니라 GPS를 유도하는 폭탄에 해서 성과를 이제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산이 아닌 그러나 일부 내부에 예를 들어서 엔진이죠. 지금 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펜이 이제 미국산 F404 물론 이제 슈퍼 그리펜이라고 하는 이제 추가 도입부는 이제 뭐 F414 이렇게 넘어가는데 태국 공군이 또 이제 TOC 버전을 이제 FA-50 버전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 14대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엔진이 뭐 F404. 그러니까 40% 이상의 내부 그 시스템이 앞으로의 엔진, 그래서 미국제죠. 미국의 또 수출 통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중간적인 측면의 무기, 항공 무기지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KG집에도 역시 한국산 무기지만은 절충한, 그러니까 미국의 철저한 통제를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충 스리슬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태국이 인번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미국은 또 외형적으로는 아주 뭐 철저하게 뭐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제 군사 그 무기 수출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케이스로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철저하게 100% 이렇게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주요 부품들을 좀 뭐 제때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통제를 이제 하고 있죠. 쿠데타를 익히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 훈련, 코브라 골드 같은 훈련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태국의 이제 정치 군사 상황이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또 태국 군부도 조금 벗어나는 무기, 그러니까 미국산이 아닌 서방측 무기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산이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또 한국산 무기도 이제 F404 엔진, FA50에 이것도 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운영 중지시킬 수 있는 부품을 이제 보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상 장비는 전차 중심으로 중국제를 좀 도입을 했어요. 뭐 VT4라는 전차도 도입을 했고, 근데 주력은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완전한 회색 국가로서 이 군사력을 운영한다기보다는 뭐 만약에 미국의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섞여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제품도 있고 뭐 기존의 전차 전투기가 숫자상으로 또 미국제가 주력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또 지역에 또 비교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있죠. 바로 옆에 태국이 있고 또 왼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친미 국가, 사실상 그냥 뭐 뼛속 깊은 친미 국가인데 서로가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받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좀 더 앞으로 더 팔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제 한국산이 되는 거죠. 물론 중국산 잠수함도 도입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또 한국에 달려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봐라. 중국산 잠수함이 그게 아주 좋은 거를 지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호위함도 옛날에 대우 TSM을 통해서 한청을 도입했다 중단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역시 예상한 대로 이 바다가 이제 타이만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해서 캄보디아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전방의 뒤쪽으로 이제 함포 포격 사격도 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해군 함정도 추가 소요가 나온다면은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지금의 이제 하나오션이든 아니면은 HD 현대 호위함을 추가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전술상으로 공중 항공전, 그러니까 공습뿐만 아니라 우회해서 포격하는 것도 더 나가서 항대지 미사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러한 제품이 방산 제품이 구입을 하기가 아주 쉬운 나라, 그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중국산은 생각할 수도 있어도 뭔가 좀 복잡하죠. 얽혀 있는 게 또 미국이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선 측이 대한민국 제품, 뭐 F-50이 이제 개량령을 이제 뭐 바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호위함을 도입을 하는데 거기에 뭐 함대지 미사일, 뭐 사거리 이제 500km 이하짜리 그 이상 넘어가는 것도 미국이 통제를 이제 뭐 싫어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 우리 방산 기존의 도입국들 고객들이죠. 이 아주 우수 고객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우수 고객은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우수 고객이고, 태국은 좀 중간쯤에 있는 고객이고, 그다음에 불량 고객으로 이제 전락한 게 인도네시아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가 뭐 아주 뭐 대량 폴란드 같이 대량의 상품이 판매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열리지 않았나, 이번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8월 중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8월 중순 현재 추가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뭐 지뢰를 폭파시켜서 태국군을 좀 뭐 부상을 입혔다든지, 그러면서는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충돌이. 그러면 당연히 긴급하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거는 항공전력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방산 제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고 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전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무기 수출 K방산으로 얘기하면은 기회가 또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속에서 KGGB가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형성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했나요? 이게 이제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한반도나 중국하고 이제 대만의 양안 사태라든지 유럽의 러우 전쟁, 아니면 중동의 이스라엘, 이란, 그런 이제 전쟁이나 분쟁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무기급들이 체계들이 동남아시아는 좀 빈약하죠. 빈약한데 캄보디아는 공군이 있어도 전투기가 없어요. 그 옛날부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다 살펴봤는데 뭐 이렇다 할 전투기를 보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1990년대부터 기존의 공산권 측하고 이제 서방 측이 긴장 완화가 많이 되고 어떤 그 무역 수출에 주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한민국한테 요청해서 뭐 지뢰지대를 파헤쳐서 안전지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주력을 했죠. 그래서 30여 년을 이제 그렇게 흘러왔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국경 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975년 그 남베트남이 이제 북베트남에 이제 먹히면서 적화 통일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충돌의 그 양상이 캄보디아 쪽으로 옮겨오면서
태국하고 이제 국경 분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일본이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충돌에 있어서 주력 화기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차 중심, 그러니까 태국군이 경전차, 옛날에 이제 M41 이제 워커블적이라는 경전차를 좀 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으로 이제 화력을 동원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병전, 소위 소총전이나 포격전이, 그게 이제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항공 공습이라는 스트라이크, 에어 스트라이크를 이제 태국군이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F-16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타격을 신속하게 해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받쳐주는 전력은 이제 그리펜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이 붙었고, 사실 이게 또 자신감을 붙은 게 코브라 골드 훈련을 지속적으로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군의 항공 자산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전개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밀 타격이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반면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옆에 라오스가 항공 전력이 사실상 전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빈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뭐 하마스라든지 빈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M-21 다양한 로켓포를 이번에 먼저 쐈는데, 오히려 보는 이제 1차원적인 무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F-16 동원한 게 아주 상당히 잘 된 거고, 그 태국 공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또 전력들을 한 기종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F-50도 동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펜도 이제 아주 전적으로 투입할 것 같고, 그래서 이 3총사 소위 F-16, 그 다음에 그리펜, F-50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 기존에 이제 그 전에 도입했던 구형 전투기 F-5EF,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받은 알파제트는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제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특히 뭐 알파제트는 뭐 이거를 좋아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 반군 상대로 나이지리아 공군은 이제 효과를 본 게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문제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유럽에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알파제트가 나이지리아 공군은 앞으로도 뭐 다른 그 전투기나 공격기를 도입해도 계속 사용하려고, 뭐 프랑스에 최근에 부품 지원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던 이제 알파제트 중 일부를 도입을 해요, 중고기를. 그래서 그쪽은 알파제트 공격기를 잘 사용하는데 프랑스산은, 근데 태국은 이제 독일산, 요거는 이제 기관포를 이제 장착하고 뭐 좀 더 무장을 더 다는. 근데 그럼에도 이게 노화가 이제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중고기를 도입했었고, 옛날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제 다 남는 무기들. 그래서 차후에 대체 소요가 F-50으로 나오지 않을까. F-5EF하고 알파제트를 묶어서 이제 뭐 슈퍼 그리펜은 발전했는데, 그건 이제 하이급으로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로우급 전력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실전 사례가 우리한테도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은 이제 발주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 태국 공군이 이제 자기들 그 어떤 범주 내에서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뉴스에서 뭐 다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F-35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런 지하에 뭐 거절됐고, 사실 그 필요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건 너무 과다한 무기고, 또는 레벨이 국가가 이제 미국에서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새 시장이 이제 또 바로 크게 일어나면서 스웨덴제 슈퍼 그리펜, 그 다음에 이제 F-50 블록 20 같은 게 이제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KGGB의 기술적 특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수출 확대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KGGB가 이번에 태국 공군이 사용해서 효과를 봤지만 실전 사례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형 정밀 유도 무기들이 이제서야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정점에 이르는 게 한국형 장공지 2라고 하죠, 사업 자체를. 장군지 2 사업인데, 이게 이제 뭐 사거리 500km 전후로 해서. 근데 이거는 실전 투입하거나 양산 뭐 들어가려면 한 203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격 개발은 들어갔지만은 보통 3, 4년 최소 걸리니까 양산 체제로 넘겨야 되고, 뭐 또 군에서 인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30년대 수출 상품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밀 유도 무기로 들어갈 거고, 물론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향후 5년 지난 다음에, 그럼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한 2년 정도로 짧게 잡아서 보면은 유력한 게 KGGB의 이제 개량량, 무게로 따지면 1,000파운드, 그다음에 2,000파운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폭탄에다가 또 그 GPS 유도 시스템을 잘 결합을 하는 이제 어떤 키트 자체를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부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복잡한 기술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사줘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뭐 이런 나라 주변 국은 저 밑에입니다. 동남아시아, 태국하고 이제 필리핀 특히 이런 어떤 고객들, 우수 고객 나라에서 좀 다음 신형 그 KGB를 사가지 않을까. 이번 거는 좀 중량 무게 파괴력이 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다음 뭐 KGB2, KGB3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화 되는 거죠. 무슨 세트화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NRG 덱스원에서는 이게 유도폭탄, 고가의 유도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수주를 받아야 되죠. 한 번에 여러 발, 100발 이상 최소. 그렇게 수주를 받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 또 이제 늘어나니까 어떤 방사능 수출에 K 방사능이 돈은 되는데, 지금의 이제 태국 공군이 후속 발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100발은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좀 더 이게 정밀 유도 무기의 어떤 활성화 수출, K 방사능에 있어 수출 활성화는 2030년대 초반은 최소한 가야 되는. 지금은 이제 시작, 단초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지 않게 태엽 공군이 하여튼 잘 사용해줘서 저는 상당히 반가웠는데 반면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상당히 좀 섭섭하게 그거 한쪽을 뭐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사실 뭐 좀 얘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방사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고 들어와 있는 뭐 그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뭐 관광을 한다든지 교류 문제는 또 별개 또 외교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확대 뭐 이렇게 해석할 적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KGGB가 이번에 성과를 아주 대단한 거다. 그 동안에는 한 10여 년 동안 201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KF-5 전투기 중심으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였거든요. 장착하고 뭐 이륙하는 거. 근데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나서 이런 실전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대단치 않은 무기를 생각했어요. 기존에 3세대 전투기에 이제 급히 만들어서 화력을 이제 이 휴전선 DMZ 상에서 대화력전 장사포를 이제 때려잡는 그런 용도로서 그냥 국한된 걸 봤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태국에서는 이게 정밀 유도 공격이 되는 요즘에 말하는 드론만큼 가성비가 좋은 걸로 상당히 반갑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KF-21을 시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최근에는 또 후속으로 추가 탑승을 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넘버 2 폴란드 공군의 참모총장이라면 그 다음 뭐 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승 행사를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경에는 폴란드 공군이 장기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폴란드 공군의 구조가 현재로서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는 F-16 블록 50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F-50은 이제 뭐 12대 가져왔고 추가로 36대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냉전 시절 때 그 탈냉전 되면서 이제 독일로부터 받은 미그 29가 있고 Su-22 공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고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안 되고 해서 없애야 돼요,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제 Su-22 그 피터 공격기가 연말에 이제 다 도태를 해요.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F-10 기존 버전, GF 버전이 어느 정도 최소한 훈련 용도로서 좀 제대로 가동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태엽을 1대1 도태 대체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좀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이드와인더 옛날 버전 F-4 팬텀이 퇴역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그걸 넘겨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Su-22가 도태가 되고 근데 미국에다 발주해서 받고 있는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게 다 도착을 해서 전력화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제 F-35A를 받아서 이제 전력화하면 되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 로우급 밑에 지금 FA-50을 이제 받아서 로우급 전력을 완성하면 되고 중간에 이제 F-16 있지 않습니까? 블록 50 이거를 이제 과연 유럽제 기존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나팔 이걸로 대체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물간 가고 있는 4.5세대 에이사 레이더 장착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름을수록 뭐 외형상의 어떤 설계 디자인도 아주 그 옛날에 80년대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텔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의 KF-10은 일단 설계 기본부터 스텔스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끔 설계했고 고정됐고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 관련된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속적으로 뭐 블록 2 그다음에 블록 3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생각을 좀 면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 2가 만약에 바로 제 시간에 안 되면은 물론 이제 F-16의 블록 50의 사용 운영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곧바로 블록 3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버전을 아주 뭐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타보는 거죠. 근데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탑승형 후방선을 보면은 일체화된 조종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5세대 전투기 아니면 4.5세대 중에 저 후발주자 뭐 F-15EX라든지 이런 전투기 개량된 뭐 F-16V라든지 일체화된 뭐 이런 계기판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기술적으로도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타보고 뭐 맛을 보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산 그 보라매 전투기가 초기 버전이 있을 거고 발전된 뭐 보라매 2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2030년 이전까지는 그 F-50의 소위 폴란드 버전이 이제 완전 전력화가 이제 그때까지 끝날 거고 지금으로부터 뭐 26년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는 27, 28, 29, 30. 이 4년 동안에는 FA-50 PL이 제대로 전력화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블록 3까지 이제 넘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한국에서도 2030년부터 본격 개발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 2로 생각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블록 3라고 얘기했던 EX 버전 이쪽을 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시간이 흐르고 자꾸 관심을 갖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더 진보된, 진화된 버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블록 2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미국산 엔진 사용 현황과 국내 자체 엔진 개발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 현재 뭐 KF-11의 120대 블록 2 완성할 때까지 말 그대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414 한국 버전 K 버전을 면허 생산으로
다 인수를 받아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인수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이 있어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110대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 2 엔진이 두 개니까. 그럼 중간 부분에 아마 블록2 버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우리 협력업체들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업체들 이런 구성품들을 국내에서 좀 더 생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지금 초기에 시제기들이 직도입해서 장착을 이제 했다면은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받는 거를 양산 단계에서는 뭐 블록 1에서 2차, 1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품을 이제 한국산을 해서 그거를 조립을 완전히 여기서 하는 거를 본체가 오면은 거기다 또 끼워넣는 거. 근데 계약상에 보면은 단계별로 13%에서 17%를 한국산의 부품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아마 계약 조건 제시한 거 미국에서 그런 게 내용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죠.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 버전이 맞고 여기서도 일부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일부 부품을 생산을 이제 해보면서 기술이 쌓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받는 이제 기술들이 그래도 뭐 좀 일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120대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별도의 우리 한국산 엔진을 할 수는 없고 이제 K 버전에 국한되는 거죠. 또 어쨌든 기술들은 이제 좀 습득을 한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한국산 순수한 전투기,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발제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9월달에 서로 우호적으로 이제 어떤 세미나장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딱 1년 지났는데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에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연관대가 우대를 받는 것도 뭐 없잖아 있고 뭐 합법적으로. 그러고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통적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뭐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다 먹을 수 없는 서로 나눠야 되는 분리 서로 나눠야 되는 엔진 분야 개발에 있어서 혼자 전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요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아는데 그게 전적으로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부 어떤 시책, 정책에 따라서는 공동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하반기에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서운하시겠지만 뭐 주식 관련돼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저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또 이제 저번에 제시했던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는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 10가지, 뭐 5가지 이상이더라고요. 10년 전에 KF-X의 엔진의 어떤 경쟁으로 지금 F-44 K 버전하고 할 때 이미 상세하게 뭐를 기술을 넘길 수 있다. 물론 다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10년 전에 자료를 이제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주겠다는 게 있었고 그게 또다시 10년 지나니까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향후 이제 해외 협력업체 기술을 이제 받아서 완성시켜야 되니까 한국화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업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되고 국내 업체가 본격 경쟁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타협을 해서 공동 개발 업체 간의 공동 역할 분담해서 그런 변화도 올 가을쯤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용한 게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달에 뭐 여러 세미나에서 한 두세 차례 세미나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저도 그렇고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방송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엔진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뭔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보여드릴 기회를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이 뭔지 저들이 아주 선진국 엔진 선진국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주려고 하는지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KAN 전투기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F-21 공동 개발에서 이탈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평상시에 다른 방송 시간에서 그 상황이 있었어요. 뭐 몇 달 전에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KF-21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상외로. 그 층이 새로운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블로그 시절 때 그런 뭐 이상한 매니아층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서 거기에 맞게 좀 화를 같이 내고 방송을 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도네시아 측이 여러 뭐 행태를 보인 게 발표하고 했던 게 좀 뭐 상당히 좀 괘씸한 것도 있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과연 왜 이럴까 따져보면은 전투기를 뭐 특정 뭐 전투기 이런 전투기 저런 전투기 다 얘기했는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몇 종류 있고 어떤 그 급인지 하이급, 뭐 미디엄급, 로우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하고 손잡고 도입했던 게
T50 계열인데, 왜냐면 이제 호크 200이라는 이제 옛날 90년대 초반에 경공격기 영구제 도입을 해서 운영했는데, 한 1999년도 동티모르 사태 때 활약을 했어요. 방공망을 일부 그런 로우급 전투기를 유지했다는 호주군을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못 쓰고 꽤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화된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T50 버전이든지 그런 버전을 이제 가져가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속 군수요는 이제 그건 별도로 우리한테 계속 받겠다고 따로 발표를 해서 뭐 교류가 있었고, 오래 교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중간급 그 전력으로서 F-16이 있는데, 뭐 태국 공군처럼 이게 종류가 우리 공군처럼 뭐 블록 50 뭐 이렇게 단일화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 이게 좀 애매모호한 F-16 중에서 2세대급.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3세대 F-16이 이제 생산돼서 도입들을 하니까. 이게 노후 전력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KF-21에 지금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방수청에서 강요를 하고 있죠. 48대를 지금 생각을 지운 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방사청 중심으로 그 위에 관리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탈퇴다, 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KF-21 말고 칸은 뭐냐? 이거는 미국에서 F-35를 도입할 수 없고, 뭐 러시아제 Su-57이라든지 뭐 중국제라든지 그거를 이제 감안할 때 별도로 도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공군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슬람 같은 서방 측의 이슬람권인 나토 국가인 칸을 이제 생각하고 그냥 미리 대내적으로 이제 보라는 듯이 특히 주변국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근데 그 실천되는 과정을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뭐 제대로 뭐 돈을 줬네 안 주네, 그건 또 그 앞으로 나올 뉴스의 그 일부고 문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볼 건 아니고, 동시에 F-21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 가져가겠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F-16은 뭐 대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Su-30은 이제 보유하고 있죠. 27하고 30. 그것도 많지는 않은데, 뭐 숫자는 그렇게 전력 하위급의 주전력이라고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30대 이하니까. 그거를 이제 라팔로 대체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래서 칸은 말 그대로 F-35를 도입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자기들이 뭐 충족을 시키려 해서 칸, 그다음에 이제 Su-27, 30대차는 라팔로 하고, F-16은 아직은 탈퇴 안 했으니까 KF-21로 거의 헐값에 가져올 수 있나 없나를 간을 보고 있는 거,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색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우급인 이제 호크 200, 뭐 100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T-50, F-50급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등급별 소고기처럼 등급별로 대체를 따로 이렇게 소유는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대체 소유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분리해서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전투기 전력 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 중간에 이제 미라지 2000은 이제 취소했죠. 중국이 카타르에서 하는 거는 없어진 거고, 또 하나 전투기가 있다면 이제 F-15EX 이 버전은 미국이 뭔가 군사 원정식으로 이렇게 FMS 외상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관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목적은 Su-27, 30 러시아제 전투기를 청소를 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프랭크 시리즈 갖고 있는 나라,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거 버려라, 대신 이거를 해서. 그게 이제 전투기 세계에 오래된 그 관행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제나 서유럽제 사용하면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거, 정치 군사 외교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EX를 이제 제시를 이제 했던 거죠.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공군 속셈은 저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나, 외상으로 장기 저리에 뭐 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유럽 파이터를 배제하고 라팔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덥석 손을 잡은 건데, 장기 저리, 그런 측면에서 라팔이 들어간 거고, 프랭크 시리즈 대체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분류해보면은 좀 목적이 다 다르다. 그리고 결국 2030년도 넘어가면은 지금 상태로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상황에서 확인을 안 하면은 KF-21 블록 1이 단순 조립 상태로 인도네시아 뭐 공장에서 생산해서 배치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기업 관계, 수출 관계가, 뭐 양국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좀 손해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시장 관리 지켜보는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파기되지는 않았다.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등 방산 강국과 경쟁할 때 KF-21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유럽 등 방산 강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물론 이제 중립국이었던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 이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이 소위 독일을 이제 추종하는 나라들, 나토 안에서도, 그 다음에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하면은 대한민국 K방산이 당장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독일을 추종하는 나라, 뭐 스페인이 있고, 그리스도 있고,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
뭐 일종의 뭐 벨기에, 벨지움 이 정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또 이태리도 원래 뭐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독일의 방산 수출과 뭐 제작하는 거, 면허 생산은 이제 독일을 또 추종하고 있고 서독 시절부터. 스웨덴은 또 뭐 독자적인 게 있으면서도 뭐 슈퍼 그리펜이라든지 그리펜 뭐 시리즈를 어떤 기술적인 하이 테크놀로지는 또 영국에서 레이더를 뭐 가져왔다든지 개발을 해서 영국한테 의뢰를 해서 옛날에 셀렉스사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얽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들 전통적으로 뭐 문화 습관 여러 가지가 대화도 되고 돈의 문제도 잘 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게 서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반면에 이제 동유럽은 지금도 관광들을 가보시면은 아니면 업무 출장 가보시면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독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스위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옛날 성인 중세 시대 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관광 그 상품들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중간에 2차 대전 때 뭐 주축국의 일원이 된 나라도 있다가 다시 또 바르샤바 조약국이 됐다. 복잡하잖아요. 또 동유럽이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어디에 자리 잡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토엔 들어와 있지만은 또 전통적인 게 좀 달라요 역사가 기조가. 그래서 뭐 지금의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K방사 선택을 한 거고 루마니아는 뭐 60년대 70년대 그 바르샤바 조약국이면서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항공산업을 또 손잡은 게 있고 뭐 조금 묘한 게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그 옛날 냉전 시절 때. 그래서 루마니아가 덥석 지금 K방사를 잡지는 않는데 또 폴란드가 대신 이제 대리 역할을 하니까 전차부터 해서 유럽 버전, 동유럽 버전 만들 테니까 자기 폴란드 버전을 만들 테니까 뭐 좀 가져와라. 그게 대리 판매가 되는 거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리아는 좀 조용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용하고 헝가리가 이제 친러 정부로 인해서 양다리 걸치는 면이 없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봤을 때는 결국 폴란드가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연동되게 루마니아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쪽에 언론이나 유튜브 아니면 이런 블로그에서 일비하는 뭐 단편적인 뉴스에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왜냐면 시간 지나면 또 그게 다 가짜 뉴스화 돼버리니까 증명이 되니까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뭐 루마니아 까지는 뭐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신 뉴스는 그리스가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리스 육군의 전차 대체가 폴란드가 좀 신경을 영업을 하면은 대체 소요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도 뭐 전차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튀르키하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전망했는데 가장 최신 뉴스는 잠수함을 이제 한국산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소형 전수 차량이라든지. 근데 뭐 그건 돈이 뭐 전수 차량은 얼마 안 되고 잠수함이 좀 돈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이제 뭐 좀 비집고 들어간다든지 영업을 이제 한 게 있을 거예요. 폴란드 가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문에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설명회를 이제 했던 게 있고 그 소식들이 또 방산 업체 간에 전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스가 오히려 잠수함 전력에서는 또 우리한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독일의 이제 하대배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왜냐면 그리스와 독일은 또 무기체계 서로 뭐 판매 사고 하는 게 2차 대전 이후로 또 끈끈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유럽에 러시아를 제외한 나토 국가 등 유럽에 방산 시장이라는 게 장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의 2022년 여름에 그렇게 우리가 폴란드하고 손을 확 잡은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 영업을 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수요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나라 말 그대로 사이즈나 국방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것도.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들 우수 고객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손에 들어온 그 나라들을 더 면밀하게 여러 조건을 더 맞춰서 계속 2030년대 초반까지는 가서 그 다음 제품을 또 팔아야 되니까 후속 개발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무기 맞지 않습니까? K방산에. 그러니까 지금 것이 현재 것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후속으로 뭐 양 자체는 그때 가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후속 무기들은 그 수량이 줄니까 개량용들이나 신제품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미 장벽은 어느 정도 눈에 안 보이지만 형성은 됐다. 그래서 K방산 확대 해석, 유럽에서 확대 해석은 좀 금물이다. 물론 이제 현지 공장은 뭐 합작 공장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말씀드린 그 방산 그 강국도 5개에서 6개 나라가 아주 깐깐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깐깐하고 독일도 더하고 기껏해야 좀 우리 입장을 조금 뭐 협상해서 봐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영국 중심의 무기체계 공장을 세운다 한들 그게 지금 폴란드에서 수주받은 거에 양만큼에 또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장벽은 설치가 되고 있고 제한적인 진출은 뭐 그 정도다. 제한적인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스텔스 저피탄 무인편대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근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소위 제트화된 제트 엔진을 소형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스텔스 디자인을 하고 비행을 시킨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이게 뭐 유무유복함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는 아니면 그 CCA라고 데리고 다니는 전투기 무인여기 개념은 오래됐고 이게 이미 미국이 대테러 전쟁 수행할 때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때 2002년도에 미국의 보잉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록히드 마틴. 상당히 어떤 당장 이게 실천화될 것처럼 이 무인 제트기가 물론 그 당시에 CCA라고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토대는 그때 이미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실전 배치 양산을 해서 도입을 해서 전투 무기로서 전투기 개념에 아직 안 됐어요. 2002년도 시작은 발제가 돼서 그때 꽤 저희가 월간지를 다루면서 접하는 정보들, 소위 이제 제공되는 자료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CD에 담겨진 그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사진들. 그래서 월간지 많이 다뤘는데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뭐 24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거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많은 개념을 계속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현재 최초 실전 배치가 일본 주일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잉사제 스팅레이. 이게 24년 전에 있던 개념이 이제서 양산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올해 2025년도에 일본 요코스카 주둔하는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와쿠니 그 함재기 부대 거기다 배치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은 얼마든지 세미나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래픽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인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뭐 세미나를 열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연동돼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위 박사님들, 교수님들. 근데 뭐 벌써 20년 지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완전 실전 배치로 들어가서 어떤 실전 사례도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폭들은 뭐 다 요만 작은 거고, 그다음에 콥타 개념이고 좀 딱 다른 거고, 이게 어떤 추진 방식이. 이게 이제 제토화된 게 실전 사례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전쟁이 이제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면 투입을 해보겠죠. 미국도 투입을 해보고, 뭐 중국도 몇 가지 있으니까. 유럽도 있어요. 20년 전부터 개발했던 것도. 근데 그게 실전 배치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콥타 중심의 어떤 아니면 자폭 드론, 물론 이제 뭐 RC 비행기처럼 이제 장거리 이렇게 비행을 엥엥 날아가서 폭격부터 했죠. 자폭하니까. 근데 그 근본 개념은 뭐 2차 대전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거는 별도로 배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전 사례가 등장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CCA로 바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시간도 2030년대 빨라야 30대 초반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이제 소홀히 했다가 부랴부랴 지금 서둘러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엔진 기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돈, 예산, 개발 예산도 투입되고 업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면 기존에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차이군단 2 사실상 다 실패했잖아요. 그 시간 많이 줬는데 2004년, 5년부터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중고도 무인기, MUAV 딱 일식 한 세트 공군에 납품하겠다고 이제 뭐 공장 뭐 차려서 뭐 대량 생산도 아니고. 뭐 튀르키예는 그런 종류가 많은데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제 가동 배치가 되고 생산 배치가 되고 가동되고 실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딱 그 상태까지 가려면은 이것도 역시 엔진 개발 같은 개념을 보면 아주 짧게 잡으면 10년, 2035년 또 되지 않을까. 실전 부대 뭐 생긴다든지, 지금 당장 현재는 개발, 엔진도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의미 있는 거는 이거를 우리도 손을 댔다. CCA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 또 무기 체계 바뀌는데 적응이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이제 의미를 이제 갖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합니다.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이걸로 다 전쟁 끝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 그래서 뭐 하루 이렇게 해서 뭐 썸네일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줄 아시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검증, 확증할 게 되게 많고, 돈도 꾸준히 국방 예산에서 아니면 업체 일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아니면 산적을 했는지 이거 다 투입 연동이 돼서 2032년부터 좀 뭔가 실체가 드러나고, 이거 좀 실용화 생산할 수 있다. 뭐 2032년부터 기점이니까 30년 되면 뭐 초도 배치를 했다는지 급하게 뭐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KF-11이 같이 연동 비행하는 거는 아마 이번에 아덱스 때 성남 상공에서 KF-11 이제 비행되잖아요. 지나가면은 복작이라든지 뭐 단적이 옆에 그냥 비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실제 컨트롤에서 어디 가서 박아라 뭐 전투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별도 비행하는 거. 이러면 이제 벌써 개발이 끝났어? 이제 양산할 수 있겠네? 그런 돈을 타내기 위해서 아주 체계 개발, 탐색 개발 다음에 체계 개발 가기 위해서 비행을 하고 지나가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뻥 튀게 해가지고 당장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이 무기체계 개발 중심으로 보면은 용어들을 보세요. 방서청에서 이번에는 뭐 탐색 개발이 끝났습니다. 무슨 개발 뭐 영어도 쓰면서 좀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단계별로 엄청 많잖아요. 로드맵에 보면은 그거에 아마 시작일 것이다. 근데 상징적으로 돈 좀 주세요. 이거 실전 부대 배치 빨리 하려면 돈 좀 주세요. 정치인들이나 이제 관련 관계자들,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예산 집중해야 되겠네. 다른 사업은 죽이고 기존의 무기체계는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좀 뭐 저급한 용어로 해서 쇼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앞으로 많이 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이 하는 거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 앞으로도 봐야 되는 로드맵을 하나씩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KF-21 전투에 관심 이제 두신 분들이 좀 살펴보시겠죠. 지금과
달리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랄한 댓글들이 달릴 수 있고 지금은 좀 그렇게 보여주면 방사청 중심 공군이나 이런데 카이 대한항공 보여주면 그 바로 뭐 실전 투입하는 휴전선에서 뭐 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 미국도 그런 무인 그 항공기 체계가 이미 뭐 6.25 전쟁 때부터 한반도에서 실전 사례가 있어요. 그 퇴역한 프로펠러 전투기 F6 헬캣 전투기를 자폭 무인기로 써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일반 대세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로 들어오기까지 벌써 7, 80년이 걸렸잖아요. 무인 정찰기 뭐 파이로 날아서 발사하고 암살 무인기로 된 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소형화된 RC 같은 개념의 콥타 가서 자폭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전에 이제 그런 기본 체계들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무기화시킨 거는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별로 보시면은 아주 막 100% 새로운 무기체계도 아니고 CCA나 이런 로우카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인편대기 엄밀히 따지면 베트남전에서 RPV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뭐 중국의 하이난도라든지 지금 원자력 잠수함 부대가 있는데 북베트남 그 영공 들어가서 정찰하는 거. 그 제트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C-130 수송기에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돌다가 아니면 격추되거나 고장나 떨어지거나 그런 아주 비슷비슷한 사례는 이미 60년대도 있었고 그게 중간에 이스라엘이 80년대에 이제 백화개혁 그런 실전사례 개발을 해서 70년대부터 개발해서 이어받아서 원래 또 원조는 또 미국인데 그걸 또 크게 발전시키는 또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 한국이 이제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는 데서 의미를 둬야죠. 제대로 된 무기체계의 일원으로서 등장하는 거는 2030년대 초중반 그쯤에 이제 초도 제품들이 이제 본격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뭐 상당히 좀 시간상으로 빨리 보고 있는 거죠. 워낙 이런 급하게 새로운 무기체계를 서방 측이나 중국처럼 빨리 갖기를 원하는 게 염원이 많기 때문에 압박을 이제 받죠. 개발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덱스 때 같이 이렇게 비행하면서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과장된 기술을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앞에 보이고 있어요. 한국형 무인편대기 개발은 기존 드론과 어떤 점이 다르나요? 기존에는 우리가 무인 정찰기에 사단급, 군단급이죠. 군단급 무인에 동시에 개발해서 배치한 거는 뭐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군단급 1형, 송골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카이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서 배치해서 개량도 했지만 사단급 그건 대한항공에서 만들었죠. 근데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그 무인 정찰기라고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대대급이 있었고 그래서 좀 커가지고 이렇게 날려야 되는 이제 그게 아프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사용을 해본 거죠. 단순 정찰이죠. 포대 이제 관측도 용도 있고 1차적인 용도로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배치했는데 제품들이 사실 좀 엄밀히 말해서 튀르키예나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좋다, 아주 우수하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대대급, 사단급, 그다음에 군단급 2형. 2형은 실패했으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공군에서 발주했던 개발해서 받기로 하고 있던 중고도도 사실 실패한 거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엄밀하고 높은 작전 요구도에 의해서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그 1단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프로펠러 방식의 좀 속도 느린 무인기 시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단락한 거예요. 사실 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쓰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제트 무인기로 넘어가는데 디자인은 이제 앞으로 스텔스 시대니까 전투기도 스텔스 제트화를 시키자. 그리고 이제 편대비행 CCA 같이 동반 전투기 가서 AI로 통해서 나중에 인식을 시켜서 이제 자폭을 수습한다든지 뭐 유도를 한다든지 그 시대로 빨리 진입하자. 어차피 지나간 거는 변대해봤자 뭐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고. 그래서 현재 엔진 포함해서 그 스텔스 제트화 시킨 제트 엔진 장착과 스텔스화 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어요. 근데 이제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 종류가 안에서 나눠지니까. 그리고 이제 AI 자체가 어느 정도 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 숙제는 이제 여러 종류 복잡하게 남아있죠. 근데 어쨌든 도전을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게 실전 배치, 육군이든 공군에서 하려면은 아마 2035년 이것도 엔진 개발, 우리 일반 전투기 KF-11 뭐 이후에 뭐 KF-22, 뭐 블록 3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발제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35년도 지나야만 뭐 어디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거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두고서 잘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수출 시장도 잘 나가서 우리 KF-11하고 같이 뭐 비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기반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좀 과장되게 보도하지 말라. 유튜브에서 아니면 일반 보도에서 너무 저기 크게 얘기하지 마라. 그걸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이게 개발하는 기술이라든지 가능성을 뭐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조용히 응원을 하자. 그리고 발표하는 대로 잘 지켜보자. 왜냐면 방사청이 저희들 성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 ADD로부터 이제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중간중간 발표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응원하고 박수 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건 또 새로운 시작이다. 무인 분야는. 아무튼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돈은 좀 잘 주어져야 돼요. 대신 시간과 여유 있는 시간과 돈, 예산 이거를 좀 빠짐없이 잘 지원을 하면은 완성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KF-11의 어떤 유무인 복합 체제가 결국 2030년도 전후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긍정적입니다. 기존에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